안녕하세요. 저는 강월입니다. 올해 35살이고 남편 이준호와 결혼한 지 12년, 10살짜리 아들 이서준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준호 씨의 형수님인 박미영 씨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부 되시는 분은 3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자녀가 없으셨습니다. 마음 약한 준호 씨가 형수님을 모시고 저희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처음 1년 동안 박미영 형수님은 비교적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하시고 서준이에게도 잘 대해주셔서 저희 이 식구는 나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준호 씨는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회사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거나 서준이와 잠시 놀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저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오면 서재로 들어가 박혀 있거나 박미영 형수님과 함께 앉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그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고 시선도 매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그는 그저 업무 스트레스가 많으니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미영 형수님을 바라보는 준호 씨의 눈빛이 예전처럼 단순한 형수님을 향한 도련님의 의지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제 마음속에는 가시를 꼈을 때, 지난 주말에는 준호 씨의 외투 주머니에서 여성 속옷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제 사이즈도 아니었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들고 준호 씨에게 따져 물었지만 그는 얼버무리다가 결국 저에게 화를 내며 제가 공연히 트집을 잡고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다투었고 사흘 내내 냉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숨 막힐 듯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준호 씨가 갑자기 먼저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강릉 근교의 설악산으로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분 전환도 하고 집안 분위기도 좀 풀자는 것이었죠. 그는 특히 서준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한창 뛰어놀 나이라 캠핑 간다는 말 펄쩍 뛰며 기뻐했고 제 팔을 붙잡고 꼭 가자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그리고 지난 세월의 정을 생각하니 제 마음속 화도 상당 부분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승낙하자 준호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캠핑 장비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텐트, 침낭, 바비큐 그릴, 그리고 온갖 과자와 음료수까지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준이의 갈아입을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미영 형수님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방문 앞을 지나다가 무심코 힐끗 보니 형수님은 작은 휴대용 배낭에 무언가를 잔뜩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캠핑에 필요한 공용물품은 준호 씨가 이미 다 준비해 두었으니 형수님은 그저 개인 옷가지 정도만 챙기면 될 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 형수님이 넣는 것은 옷이 아니라 밀봉된 비닐봉지에 담긴 어떤 물건들과 작고 어두운 색깔의 병 하나였습니다. 몹시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 저와 형수님의 관계가 미묘한 터라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은 무언가 눈치챘는지 갑자기 고개를 돌렸고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눈빛이 확연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배낭 지퍼를 잠그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월 씨, 다 준비했어요? 저는 그냥 캠핑 가서 쓸만한 자잘한 개인 물건들 좀 챙기는 중이었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형수님도 일찍 쉬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가야 하잖아요. 네, 그럼요. 박미영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눈을 피하며 시선을 계속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오자 불안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의 저런 비정상적인 행동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어두운 색깔의 작은 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막 밝아오자 준호 씨가 저희를 깨웠습니다. 서준이는 벌떡 일어나 신나게 옷을 입고는 저를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미영 형수님도 그 신비로운 작은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몹시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준호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설악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내내 서준이는 제잘거리며 이것저것 물었고 준호 씨는 가끔 대답해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저와 박미영 형수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는 차창에 기대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캠핑에서 이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그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저는 이번 캠핑이 준호 씨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준호 씨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준호 씨가 말한 것처럼 차로 2시간 넘게 달려 드디어 설악산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는 비교적 조용한 곳에 차를 세웠고 저희는 짐을 내리고 텐트를 설치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준이는 옆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주위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살폈고 잠시나마 제 마음속 불안감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준호 씨가 고른 이 자리 정말 좋았습니다. 뒤로는 언덕에 기대고 있었고 앞에는 탁 트인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캠핑장의 공용 화장실과 식수대에서도 멀지 않아 편리하면서도 한적했습니다. 짐을 다 내리자 준호 씨는 텐트를 조립하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도구를 건네주며 도왔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은 서준이와 함께 근처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고 가끔 서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니 제 마음속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수님은 그저 평소에 쓰는 작은 물건들을 가져온 것뿐이고 준호 씨도 정말로 가족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산간의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잠시 의심을 내려놓고 이번 캠핑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총 2개의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큰 텐트는 저와 준호 씨, 서준이가 쓰고 작은 텐트는 박미영 형수님이 쓰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는 손놀림이 빨라서 금세 2개의 텐트를 모두 설치했고 텐트 주변에는 방수포도 깔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니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산간의 기온은 내려갔고 불어오는 바람에는 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강월 씨, 서준이랑 텐트 안에서 좀 쉬고 있어. 나는 근처 지형 좀 보고 올게. 깨끗한 계곡물도 찾을 겸 저녁에 계곡물로 음료수 시원하게 해먹고 내일 아침에는 세수도 할 수 있잖아. 미영 형수님, 같이 가서 좀 거들어줘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겨우 눌러놓았던 의심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근처 지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준호 씨 혼자 가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박미영 형수님을 데려가려는 걸까? 제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박미영 형수님은 이미 승낙했고 옆에 놓아두었던 작은 배낭을 들고 준호 씨를 따라 언덕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가고 싶어요. 저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이모는 지형 살펴보러 가는 거라 좀 위험해. 우리 괜히 끼어들지 말고 텐트 안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까? 엄마가 서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카드 가져왔잖아.
서준이는 포켓몬 카드 가져왔잖아. 서준이는 포켓몬 카드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를 따라 큰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카드를 꺼내 서준이와 함께 텐트 안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수시로 고개를 들어 준호 씨와 강미영 형수님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흘렀고 어느새 1시간도 넘게 지났습니다.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상간의 바람은 점점 거세져 텐트가 펄럭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은 아직 돌아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준이도 놀다 지쳤는지 제 품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모는 왜 아직 안 와? 나 좀 무서워. 저는 서준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곧 올 거야. 아마 좋은 곳을 찾느라 좀 늦었나 봐.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곳은 신호가 너무 약해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30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를 텐트 안에 남겨두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이 떠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덕 뒤편의 길은 걷기 힘들었습니다. 온통 자갈과 잡초투성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며 끊임없이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은 상간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그들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실수로 산에서 굴러떨어진 걸까? 제가 거의 절망에 빠질 무렵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이 머무는 작은 텐트 쪽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이 혹시 이미 돌아온 걸까? 그렇다면 왜 큰 텐트로 돌아와 저희를 찾지 않는 걸까? 저는 발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작은 텐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이상한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억압된 소리 외에도 두 사람의 대화 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의 목소리는 아주 희미했고 여자의 목소리는 박미영 형수님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텐트 옆에 도착했고 휴대폰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텐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텐트 안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체형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호 씨였습니다. 그들이 박미영 형수님의 텐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와 텐트 안에 숨어 이런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 그들을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뛰어들면 그저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분명 발뺌할 것이고 게다가 서준이는 아직 큰 텐트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에게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 기능을 끄고 카메라 기능을 켰습니다. 텐트 틈새로 보이는 사람, 그림자를 향해 조용히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은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텐트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저는 짧은 오디오도 녹음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큰 텐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제 마음은 분노와 함께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12년의 정이 이준호 씨의 눈에는 이렇게나 하찮았던가. 그가 캠핑을 가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가족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캠핑을 핑계 삼아 박미영 형수님과 미래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큰 텐트로 돌아오자 서준이는 이미 텐트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아마도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가슴 아파하며 서준이를 품에 안았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 씨에게 당장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까?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숨긴 뒤 감정을 조절하고 서준이를 안고 잠든 척했습니다. 준호 씨는 큰 텐트 입구로 다가와 살짝 텐트막을 젖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월 씨, 서준아, 잠들었어.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은 준호 씨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 후 준호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마 너무 피곤해서 다들 잠들었나 보네. 우리도 일찍 쉬자. 미영 형수님은 형수님 텐트로 가서 쉬세요. 저는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박미영 형수님이 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그녀가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텐트 밖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텐트 틈새로 스며들어와 저는 참지 못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 기침 소리를 듣고 황급히 담배를 껐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월 씨, 깼어? 나랑 미영 형수님이 지영 살펴보러 좀 멀리 갔다가 늦게 돌아왔어. 걱정했지? 저는 눈을 뜨고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오래 갔어? 나는 혹시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준호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고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길을 잃어서 시간이 지체됐어. 됐어. 얼른 자자.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도 봐야지.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혐오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준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밤은 분명 밤새 뒤척여야 할 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말을 마친 후 텐트 밖의 방수포에 기대어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서준이를 안고 눈을 뜬 채 텐트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여 마치 칼날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방금 전 박미영 형수님의 텐트 밖에서 보았던 장면, 그 추악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의 거짓말하는 얼굴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 처음에 달콤하고 사랑스러웠던 시절부터 나중에 평범한 일상까지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함께하며 서준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저를 이렇게 배신하는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그의 과부 형수님이라니 생각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반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계속 속아왔던 것뿐입니다. 대략 8개월 전쯤 박미영 형수님이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진해서 함께 가주겠다고 했고 심지어 하루 휴가까지 냈었습니다. 그때는 준호 씨가 형수님을 챙기는 마음이 지극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미영 형수님과 병원에 가는 것을 핑계 삼아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고 작은 케이크도 사서 준호 씨와 서준이와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계속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자
그는 회사에 일이 있어 야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야근하는데 왜 술을 마셨냐고 묻자 그는 동료들이 사준 것이고 제 생일을 잊었다며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났지만 개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정말 바빠서 잊었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날 박미영 형수님의 SNS에 식당 사진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는 문구와 함께요. 하지만 그 사진은 금방 삭제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은 연고도 없는 분인데 누가 그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을까?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은 바로 이준호 씨였던 것입니다. 더욱 제 마음을 싸늘하게 만든 것은 최근 반년 동안 준호 씨가 갖가지 이유로 저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회사가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고객에게 선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 5천만 원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때는 그가 이 가정을 위해 그런다고 생각해서 비록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최대한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제가 우연히 준호 씨의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박미영 형수님에게 이체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체 기록을 들고 준호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박미영 형수님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돈을 빌려준 것이고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괜한 걱정하지 말라며 나중에 형수님이 돈을 갚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좀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캐묻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준호 씨가 박미영 형수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을 다른 여자, 그것도 자신의 과부 형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역겨웠고 마음속 눈물이 마를 것 같았습니다. 상간의 바람은 계속 불어왔고 텐트는 펄럭이며 제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꼭 끌어안고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겨우 한 줄기 위안을 얻었습니다. 서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상처받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준호 씨가 결국 어떻게 되든 저는 서준이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밖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 씨는 이미 잠이 들었는지 희미하게 코 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몰래 박미영 형수님의 텐트로 갈까봐 혹은 박미영 형수님이 그를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찍었던 사진과 녹음했던 오디오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암호도 설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호 씨가 저를 배신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분명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눈을 뜬 채 밤늦게까지 버텼습니다. 상간의 기온은 점점 더 낮아졌고 저는 서준이의 침낭을 더 꼭 여며주었습니다. 저 자신은 추위에 몸을 떨었지만 전혀 춥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서글픔이 몸의 추위보다 더 심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준호 씨가 깬 걸까? 저는 재빨리 눈을 감고 아직 자고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밖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발소리는 아주 작았고 천천히 박미영 형수님의 텐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박미영 형수님의 텐트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다시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준호 씨가 또다시 박미영 형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나 거리낌 없이 저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날이 밝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따져 묻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과 서준이를 위해 정의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시 1시간쯤 지나자 날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간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텐트 쪽으로 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돌아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을 감고 계속 자는 척했습니다. 준호 씨는 큰 텐트 입구로 다가와 살짝 텐트막을 열어 저와 서준이를 한 번 보고는 다시 조용히 텐트막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그가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우 의아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는 걸까? 혹시 일찍 떠나려는 걸까? 혹시 일찍 떠나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걸까?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자는 척하며 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준이가 제 품에서 꿈틀거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해 떴어? 나 물 마시고 싶어. 저는 눈을 뜨고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해 떴어. 엄마가 물 가져다 줄게. 그렇게 말하며 저는 서준이를 안고 천천히 큰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저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깼어? 마침 내가 뜨거운 물 좀 떠오려고 했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서준이를 안고 옆 빈터로 걸어가 서준이를 세워두고 저는 배낭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박미영 형수님도 자신의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를 보자 눈빛이 흔들리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서준이에게 물을 건네주고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분노가 또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옆에 다른 캠핑객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고 서준이도 놀랄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따 아침 먹고 나서 우리는 짐 정리해서 돌아가자. 여기 안개가 너무 심하고 딱히 재밌는 것도 없어. 준호 씨는 순간 멍해진 듯 제가 일찍 돌아가자고 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 이틀 동안 여기서 지내기로 했고 해돋이도 봐야 한다고 했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서준이도 아마 지쳤을 거야. 당신이 있고 싶으면 혼자 여기서 있어. 나는 서준이랑 돌아갈 거야. 준호 씨는 제 단호한 태도를 보고 옆에 있는 박미영 형수님을 한 번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어. 그럼 당신 말대로 하자. 아침 먹고 나서 돌아가자. 박미영 형수님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한쪽으로 가서 짐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혐오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자는 준호 씨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와 얽혀 있었으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짐 정리를 시작하려던 그때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급박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누구 없어요? 빨리 와요. 사람 죽었어요. 이 외침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고 주위 캠핑객들은 모두 놀라 텐트에서 나와 외침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도 순간 멍해지더니 저와 박미영 형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가서 무슨 일인지 보고 올게. 그렇게 말하며 준호 씨는 외침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사람들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박미영 형수님도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왔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 외침이 우리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함이다. 외침은 캠핑장 옆의 작은 개울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텐트를 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산간의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시야는 1~2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준이는 주위의 시끄러운 소리와 긴장된 분위기에 겁을 먹었는지 제 목을 꼭 끌어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무슨 일인지 보고 나서 바로 가자.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곧 저희는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리며 얼굴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사람들을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개울가 옆 잔디밭에 두 고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바로 이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얼굴은 새파랬으며 입술도 검푸른색이었습니다.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은 그의 옆에 누워 있었고 자세는 준호 씨와 비슷했습니다. 얼굴은 마찬가지로 새파랬고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본 장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준호 씨는 저에게 말을 걸었고 뜨거운 물을 떠오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박미영 형수님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준호 씨와 함께 이곳에서 죽었을까? 서진이도 땅에 누워있는 시신을 보고는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제 목을 꼭 끌어안고 더 이상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서준이의 눈을 가리고 그를 꼭 끌어안은 채 이 끔찍한 곳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천근만근이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땅에 누워있는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었을까? 사고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걸까? 아니면 그들이 자살한 걸까? 주위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갑자기 여기서 죽을 수 있지?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봐봐 얼굴이 새파래. 중독돼서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중독? 말도 안 돼. 이런 곳에 독약이 어디 있어. 글쎄, 자기들이 가져왔을 수도 있지. 저 여자 옆에 작은 병 같은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저는 그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보았습니다. 과연 박미영 형수님의 손 옆에 작고 어두운 색깔의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미영 형수님의 방에서 보았던 그 병과 똑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설마 박미영 형수님이 이 병 안에 있는 독약으로 준호 씨와 함께 자살한 걸까? 바로 그때 파란 조끼를 입은 남자 한 명이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캠핑장 관리인이었습니다. 관리인도 땅에 누워있는 두 구의 시신을 보고는 깜짝 놀랐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일일이죠? 여기 사악산 캠핑장 개울가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독극물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독극물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랑 구급차가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은 관리인은 또 황급히 119에 전화했고 이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고 저도 서준이를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준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그를 끊임없이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도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대체 무슨 일일까?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이 있을까? 그 어두운 색깔 병 안에 있는 독약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저는 문득 어젯밤 박미영,
형수님의 텐트 밖에서 보았던 장면, 그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들의 관계가 발각되어 더 이상 사람들을 볼 낯이 없어서 동반 자살을 택한 걸까?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박미영 형수님은 왜 미리 독약을 준비했을까? 설마 그는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생각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은밀하게 짐을 챙기고 그 신비로운 작은 병을 가지고 왔던 것부터 지금 준호 씨와 함께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미리 계획된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와 준호 씨 사이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까? 준호 씨의 죽음은 제 마음속에 오만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그가 저를 배신했지만 그는 결국 서준이의 아빠였고 저와 12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갑자기 죽으니 제 마음은 여전히 슬펐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함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와 서준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웅성거렸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정사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살해당했다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독이 있는 야생 열매를 잘못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웅성거림을 들으며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대략 30분쯤 지나자 멀리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몇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 한 대가 캠핑장에 도착하여 작은 개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이 차에서 내려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의료진은 먼저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을 검사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옆에 있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돌아가서 부검을 해야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미루어 볼 때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경찰은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했고 또 다른 경찰들은 주위 캠핑객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제복을 입은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저를 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사망자들을 아십니까? 저는 아직 울고 있는 서준이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네, 압니다. 남자분은 제 남편 이준호이고 여자분은 그의 형수님 박미영입니다. 저희 가족이 캠핑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듣고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망자 이씨의 배우자이시군요. 그럼 저와 함께 잠시 한쪽으로 가시죠.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준이를 안고 경찰을 따라 옆 빈터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제부터의 질문들이 이준호 씨와 박미영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수첩과 펜을 꺼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남편 이준호 씨와 박미영 씨에게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은 없었는지, 혹은 어떤 사람과 충돌한 적은 없었는지 자세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숨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이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엄숙한 눈빛을 바라보았고 품에서 아직 흐느끼고 있는 서준이를 보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관님, 어젯밤 그들의 행동은 정말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텐트를 다 설치한 후 제 남편 준호 씨가 지형을 살펴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박미영 형수님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숙여 수첩에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비정상적이었거나 몸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거나요. 감정적으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준호 씨가 돌아와서는 길을 잃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저에게 변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혼자 지영을 살펴보러 가도 충분한데 그 혼자 지영을 살펴보러 가도 충각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제가 보니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와서 박미영 형수님의 텐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그들이 박미영 씨 텐트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텐트 밖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졌던 휴대폰을 주워 잠금을 해제하고 어젯밤 찍었던 사진과 녹음 파일을 찾아 경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제가 어젯밤 박미영 형수님 텐트 밖에서 찍은 박미영 형수님 텐트. 사진은 좀 흐릿하지만 텐트 안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입니다. 오디오 파일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받아 사진과 오디오 파일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오라고 손짓하며 휴대폰을 건네 백업하고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경찰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박미영 씨의 텐트 밖으로 가셨습니까?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까?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서글픔이 밀려왔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반년 전부터 그들 둘은 특히 비정상적으로 변했습니다. 늘 저를 피해서 몰래 속삭였고 준호 씨는 자주 박미영 형수님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모르면 그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캠핑 출발 전날 밤에도 박미영 형수님이 몰래 짐을 정리하면서 작은 휴대용 배낭연서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병이 바로 그의 손 옆에 놓여있던 그 독약병인 것 같습니다. 그들 외에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로 다투었거나 특별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까? 경찰은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다투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년 동안 준호 씨는 늘 갖가지 이유로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연히 보니 그가 박미영 형수님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형수님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 생일날 준호 씨가 회사 야근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생일날 준호 씨가 회사 야근 때문에 나중에 박미영 형수입니다. 그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음속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먼저 진정하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신 이 모든 상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은 없었는지, 혹은 박미영 씨에게 어떤 원한 관계는 없었는지, 혹은 박미영 씨의 혹은 관계는 없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등은 제가 발견한 적 없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은 제 남편의 형수님입니다. 형부 돌아가신 후에는 저희와 함께 살았고 평소에는 조용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원한 관계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만 최근 반년 동안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혼자 방에 틀어박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경찰 한 명이 다가와 저를 신문하던 경찰에게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방금 박미영 씨의 배낭에서 그 어두운 색깔의 독약병 외에도 다른 몇 가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들이 텐트를 친 곳도 감식해야 합니다. 저희를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준이를 안고 경찰을 따라 텐트를 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준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제 목을 꼭 끌어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안심시켰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곧 저희는 텐트를 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몇몇 경찰은 이미 그곳에서 감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개의 텐트와 저희가 가져온 배낭, 짐 등 모든 물품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중 한 경찰이 박미영 형수님의 작은 배낭을 들고 와서 그 안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내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이 물건들이 박미영 씨의 것입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찰의 손에 들린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봉된 작은 비닐봉지 안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있었고 아직 다 쓰지 못한 편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비닐봉지는 본 적 없습니다. 이 편지도 본 적 없고요. 이 모든 것은 그가 몰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아직 다 쓰지 못한 편지를 펼쳐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흘끗 보았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매우 휘갈려 쓴 듯했고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준호,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마.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거야. 죽더라도 당신과 함께 갈 거야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준호 씨가 박미영 형수님에게 무슨 일을 강요했고 형수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와 함께 죽음을 택한 걸까? 하지만 준호 씨는 대체 형수님에게 무슨 일을 강요했던 걸까? 돈과 관련된 일일까? 아니면 그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일까? 경찰은 편지를 다 읽고 편지를 접어 넣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저희 수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박미미 씨와 이준호 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갈등이 매우 격렬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준호 씨가 최근에 어떤 비정상적인 재정 상황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빚을 졌거나 큰 금액의 돈 거래가 있었다거나요. 재정 상황. 저는 문득 준호 씨가 몇 달 전 저에게 회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투자를 요구했고 그가 3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신중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문제없다며 금방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말한 투자가 혹시 가짜였을까? 그가 저에게 요구했던 그 돈들이 혹시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을까? 저는 이 상황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준호 씨가 몇 달 전 저에게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한다며 3천만 원을 투자했고 저에게도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말한 자금 조달은 거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마 빚을 져서 저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당신들이 가져온 이 물품들을 경찰서로 가져가 검사해야 합니다. 그 독약병과 비닐봉지 안에 흰색 가루를 포함해서요. 나중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또 저에게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의 기본적인 정보, 예를 들어 직장, 사회생활 등을 몇 가지 물었고 저는 모두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경찰은 저에게 먼저 서준이를 데리고 안전한 곳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현장 감식을 마치면 저희를 산 아래로 데려다 줄 사람을 배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캠핑장 옆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준이는 제 품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모는 왜 죽었어?
우리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저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몰라. 경찰 아저씨가 조사 다 끝나면 우리 집에 갈 거야. 저는 멀지 않은 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찰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 사이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준호 씨는 정말 빚을 졌을까? 박미영 형수님이 말한 그를 몰아붙이다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어두운 색깔병 안의 독약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저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저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경찰이 철저히 조사한 후에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이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의 죽음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바로 그때 몇몇 경찰이 박미영 형수님의 텐트에서 수첩을 들고 나와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식간에 조여왔습니다. 그 수첩 안에 혹시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준호 씨와 박미영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저는 서준이를 꼭 끌어안고 경찰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저는 강해져야 한다. 저는 강해져야 한다. 저는 강해져야 하준이가 이 사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서준이를 잘 돌보기 위해 저는 쓰러질 수 없다. 경찰은 금세 수첩을 다 읽었습니다. 그중 한 경찰은 미간을 찌푸린 채 옆 동료와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수첩을 들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저는 황급히 일어나 서준이를 안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월 씨, 이 수첩은 박미영 씨의 것입니다. 그 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이준호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경찰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은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또 나를 몰아붙였어. 내가 남편이 남겨준 그 집을 팔지 않으면 우리 사이의 일을 강월 씨에게 말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서준이까지 해치겠다고 했어. 너무 무서워. 그 집은 남편이 나에게 남겨준 유일한 추억인데 팔 수 없어. 이 말을 듣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손에 안고 있던 서준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준호 씨가 박미영 형수님에게 강요했던 일이 바로 집을 팔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서준이를 인질 삼아 박미영 형수님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저는 준호 씨가 이렇게 악독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인 서준이까지 해치려 하다니. 서준이도 제 이상한 기운을 눈치챘는지 제 목을 꼭 끌어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감정을 진정시킨 뒤 서준이의 등을 토닥이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은 계속 읽었습니다. 준호는 빚이 너무 많아.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졌다고 했어.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다리를 부러뜨릴 거라고 했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집을 팔아 그의 빚을 갚아주면 그는 나와 관계를 끊고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 그 같은 사람은 신용이 없어. 내가 처음에 그의 협박에 넘어가 그런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악마 같은 존재야. 나는 지금 매일 고통과 공포 속에서 고였어. 준호가 우리 가족 모두 캠핑을 가자고 했어. 나는 그가 분명 캠핑 가서 또 나를 몰아붙일 것이라는 것을 알아.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강월 씨와 서준이를 해치게 할 수도 없어. 그가 나를 살려두지 않는다면 나는 그와 함께 죽음을 택할 거야. 그러면 모두가 자유로워질 거야. 경찰은 이 몇 단락을 다 읽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고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렇구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박미영 형수님과 준호 씨가 정사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가 사채비 때문에 박미영 형수님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했고 저와 서준이를 인질 삼아 협박했던 것입니다. 박미영 형수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준호 씨와 함께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왜 박미영 형수님이 출발 전에 몰래 그 어두운 색깔의 독약병을 준비했는지, 왜 그가 그 다 쓰지 못한 편지를 썼는지, 왜 그가 최근 반년 동안 그렇게 말이 없어지고 이상해졌는지. 그는 자발적으로 준호 씨와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호 씨에게 협박당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박미영 형수님에 대한 제 혐오감은 줄어들고 동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씨라는 악마에게 몰려 궁지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속아왔고 그가 자발적으로 준호 씨를 유혹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제 놀란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월 씨, 이제 사건의 맥락이 거의 명확해졌습니다. 이준호 씨는 도박이나 다른 이유로 사채 빚을 졌고 빚을 갚기 위해 박미영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집을 팔라고 강요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독약을 준비했고 이번 캠핑에서 이준호 씨와 동반 자살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준호 씨가 사채 빚을 진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준호 씨의 직장에 연락하여 그가 말한 회사 자금 조달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준호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반년 동안 많은 금액이 신원불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판단으로는 이 계좌들의 계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가 최근에 사회 불황자들과 자주 왕래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또한 사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방금 그 어두운 색깔 병과 비닐봉지 안에 흰색 가루를 예비 검사한 결과 안에 맹독성 농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농약은 시중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섬뜩함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박미영 형수님의 목표는 준호 씨였고 저와 서준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준호 씨에게 몰려 이성을 잃고 저와 서준이까지 해쳤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경찰 한 명이 휴대폰을 들고 와서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박미영 씨가 보름 전쯤 외딴 농약 가게에서 맹독성 농약을 구입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때 박미영 씨가 매우 초췌해 보였고 집안에 쥐가 많아서 농약이 필요하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팀장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 단서는 매우 중요해. 가게 주인의 정보를 기록해두고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거야. 경찰은 다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강월 씨,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채무 문제로 인한 고의 살인 사건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박미영 씨가 살인자이고 이준호 씨가 피해자입니다. 동시에 이준호 씨도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저희가 부검과 추가 조사를 마친 후에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찰관님.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밝혀내 주시면 됩니다. 아, 강월 씨. 박미영 씨의 거짓말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집의 소유권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준호 씨가 박미영 씨에게 집을 팔라고 협박했으니 그의 요구는 무효입니다. 집은 여전히 박미영 씨의 유산이며 그의 법정 상속이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순간 멍해지며 말했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은 친척이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요. 형부 돌아가신 후에는 저희 가족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박미영 씨에게는 먼 친척인 사촌 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에게 연락하여
박미영 씨의 유산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캠핑장 관리인이 다가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감식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시신을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사람을 배치해서 시신을 구급차에 싣고 법의관에게 부검을 의뢰해. 곧 의료진이 이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의 시신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준호 씨는 비록 자업자득이었지만 그는 결국 서준이의 아빠였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박미영 형수님은 비록 살인자였지만 그도 강요당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최후도 안타까웠습니다. 경찰은 또 저에게 몇 가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들이 사건 증거를 완벽하게 보완하는데 협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두 승낙했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난 후 경찰 한 명이 차를 운전해 저와 서준이를 산 아래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 앉아 서준이는 제 품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눈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서준이를 잘 보호하고 다시는 그가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요. 준호 씨의 죽음은 비록 저에게 남편을 잃게 했지만 동시에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강해진다면 반드시 서준이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차는 금세 상기슬게 도착했고 경찰은 저희를 아파트 단지의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천천히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익숙한 방을 보니 제 마음속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한 가족이었고 즐거운 캠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와 서준이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거실로 나가 준호 씨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준호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나중에 그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탐욕과 욕망이 그 자신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새로운 단서를 몇 가지 더 찾아냈으니 내일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내막이 있는 걸까? 경찰의 전화를 끊은 후 제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여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또 어떤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단서가 저와 서준이와 관련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준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그가 다 먹는 것을 본 뒤 옆집 박 여사님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음씨 좋은 분이셨고 제가 이렇게 큰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안심하고 가라며 서준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서준이를 안심시킨 후 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어제 저를 신문했던 그 경찰이 이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월 씨,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다른 두 명의 경찰이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고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월 씨, 먼저 물 한 모금 드시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오늘 당신을 부른 것은 새로 찾아낸 단서를 알려드리고 동시에 몇 가지 상황에 대해 당신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컵을 받아 물 한 모금 마시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협조하겠습니다. 경찰은 탁자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돌아간 후 이준호 씨의 은행 거래 내역과 사회생활에 대해 심층 조사를 했습니다. 그가 사채 빚을 진 이유를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이준호 씨는 도박 때문에 돈을 진 것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에 빠져 거액을 잃었기 때문에 사채를 빌렸던 것입니다. 온라인 도박.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이런 것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쩐지 그가 최근 반년 동안 늘 은밀하게 움직이고 갖가지 이유로 저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준호 씨는 1년 전부터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수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는 본전을 찾기 위해 사채를 빌렸고 결국에는 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5억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준호 씨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박미영 형수님에게 집을 팔려고 강요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궁지에 몰렸던 것입니다. 경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또 사채업자들이 이준호 씨를 여러 번 찾아왔고 돈을 갚지 않으면 그와 그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겁에 질려 박미영 씨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박미영 씨에게 남편이 남겨준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집의 가치가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준호 씨는 어떻게 박미영 형수님을 협박한 겁니까? 그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저희의 조사와 박미영 씨 수첩의 기록에 따르면 이준호 씨는 반년 전부터 박미영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준호 씨는 사채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두들겨 맞아 코피를 흘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박미영 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준호 씨는 남편이 살아생전 남겨둔 어떤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남편은 살아생전 업무 실수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고 심지어 감옥에 갈 뻔했습니다. 나중에 회사 간부들이 도와줘 무마되었지만 이 일은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미영 씨의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박미영 씨는 이 일을 늘 신경 썼고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준호 씨는 바로 이 약점을 잡아 그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가 박미영 형수님의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를 협박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미영 형수님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준호 씨에게 이렇게 협박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준호 씨가 이 일을 발설하여 남편이 죽어서까지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할까가 두려워 이준호 씨를 돕기로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가 원했던 것은 그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동의하지 않았고 이준호 씨는 더 나아가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강요했고 만약 집을 팔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 사이의 일을 당신에게 말하고 서준이까지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준호 씨에게 몰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당신과 서준이가 정말로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 이준호 씨와 동반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몰래 맹독성 농약을 구입했고 수첩에 이번 캠핑에 대한 계획을 기록했고 하지만 박미영 씨가 이미 그와 동반 자살할 준비를 마쳤을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희가 캠핑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캠핑장 CCTV는 커버리지가 높지 않지만
몇 가지 유용한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CCTV에는 어젯밤 10시쯤 이준호 씨와 박미영 씨가 함께 캠핑장으로 돌아와 박미영 씨의 텐트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새벽 1시쯤이 되어서야 이준호 씨가 박미영 씨의 텐트에서 나와 자신의 텐트 밖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간 후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이준호 씨와 박미영 씨의 사망 시간은 실제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모두 다량의 맹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박미영 씨의 수첩, 농약을 복용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되었고, 그리고 CCTV 화면을 종합해 볼 때 새벽 4시 이준호 씨가 그리고 씨가 텐트 안으로 들어간 후 박미영 씨가 텐트 안으로 들어간 후 박미영 씨가 이준호 씨가 방심한 틈을 타 이준호 씨가 방심한 틈을 타 경찰은 말을 마치고 부검 보고서 사본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부검 보고서를 받아 그 내용을 읽으며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완전히 밝혀진 것입니다. 이준호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사채를 빌리고 박미영 형수님을 협박하다가 결국 박미영 형수님과 동반 자살이라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영 형수님은 준호 씨에게 몰려 기렁숙님은 준호 씨에게 몰려 경찰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월 씨, 이제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 문제로 촉발된 고의 살인 사건입니다. 박미영 씨가 살인자이고 이준호 씨가 피해자이며 동시에 원인을 제공한 자입니다. 박미영 씨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그의 형사 책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님, 이렇게 빨리 진실을 밝혀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또한 이준호 씨가 진 사채빈 말인데요. 그 사채업자들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저희가 이미 관련 단서를 관련 부서에 넘겨 그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불법 채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서진이에게 빚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있던 큰 돌덩이가 드디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사채업자들이 저와 서준이를 찾아와 괴롭힐까 봐였습니다. 이제 경찰의 이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경찰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박미영 씨의 먼 친척인 사촌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도 박미영 씨의 일을 알게 되었고 박미영 씨의 유산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당신과 이준호 씨의 공동재산도 저희가 청산하는 것을 도와드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저는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이건 저희의 의무입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경찰서에서 나오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큰 돌덩이가 드디어 치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드디어 밝혀졌고 진실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비록 이 진실이 제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지만 적어도 저와 서준이는 더 이상 이 사건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미 서준이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서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돌아왔어. 보고 싶었어. 저는 쭈그려 앉아 서준이를 안았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돌아왔어. 서준아. 무서워하지 마. 앞으로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 거야. 저는 사건이 끝났지만 저와 서준이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 씨의 행동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저는 계속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를 위해 저는 강해져야 했고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준호 씨의 일을 알게 되어 상황을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준호 씨의 부모님이고 서준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준호 씨 어머니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월아, 빨리 말해봐. 준호한테 무슨 일 생긴 거니? 이웃 사람들이 말하는데 준호가 캠핑 갔다가 죽었다고 하던데 이거 정말이니 거짓말이니? 준호 씨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저려왔습니다. 어머니, 사실입니다. 오, 내 아들아. 준호 씨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버릴 수 있어? 캠핑 잘 갔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혹시 누가 그를 해친 건 아니니? 준호 씨 아버지는 옆에서 전화를 받아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강월아, 너무 슬퍼하지 마. 대체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다오. 저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경찰이 조사하여 밝혀낸 진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준호 씨는 누가 해친 것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5억 원의 사채 빚을 졌고 이어서 박미영 형수님에게 집을 팔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서준이까지 위협했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와 동반 자살을 택했습니다. 전화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어서 준호 씨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못난 놈아, 우리가 어쩌다 이런 자식을 키웠을까. 준호 씨 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멈췄습니다. 아마도 이 진실에 놀랐던 모양입니다. 한참 후에야 준호 씨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월아, 우리가 너와 서준이에게 미안하다. 준호가 이런 짓을 했으니 자업자득이다. 다만 너와 아이가 너무 힘들겠구나. 앞으로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다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제 마음속 원망도 상당 부분 가라앉았습니다. 그 노부부는 평소 저와 서준이에게 잘해주셨고 준호 씨가 이렇게 변한 것은 그들에게도 매우 불쌍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먼저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의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서준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은 고요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은 다 말했고 준호 씨의 부모님도 비록 슬퍼하셨지만 진실을 인정하셨고 억지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많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장례를 치르느라 바빴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의 먼 친척인 사촌 동생에게 연락했고 그는 금세 달려왔습니다. 젊은 아가씨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박미영 형수님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상의하여 박미영 형수님의 장례를 간소하고 품위 있게 치렀습니다. 준호 씨의 장례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치렀습니다. 과정은 순조로웠고 아무런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후 저는 경찰과 함께 관련 절차를 밟아 저와 준호 씨의 공동재산을 청산했습니다. 준호 씨는 사채 빚 때문에 남겨둔 돈이 없었고 오히려 사적인 빚도 약간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불법 사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사적인 빚은 준호 씨의 개인 빚은 준호 씨의 개인 빚이었고 가정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저도 부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의 그 집은 법률 규정에 따라 그의 먼 친척인 사촌 동생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정중히도 절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저에게 매우 고마워하며 제가 협조하지 않았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미영 형수님은 이미 충분히 불쌍했으니 저는 그의 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자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서준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요.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좋지 않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저와 서준이는 계속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뿐입니다. 저는 이 결정을 준호 씨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서준이를 아쉬워했지만 제 생각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에게 반드시 서준이를 잘 돌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의 연락처를 저장했습니다. 그들의 이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이웃 박 여사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강호라, 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새 동네 가서도 반드시 몸조심하고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돼. 감사합니다. 그동안 서준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는 지금 살던 집을 팔고 서준이를 데리고 남쪽의 한 작은 도시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도시에서 크지 않지만 아늑한 집을 빌렸습니다. 저는 사무직 일을 구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고 급여도 저와 서준이가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준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고 금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얼굴에 웃음꽃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한가할 때면 저는 서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거나 바다에 가서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서준이는 점점 더 밝아졌고 공부도 매우 잘했습니다. 매번 시험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서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잘못한 일이 많았던 거지? 저는 순간 멍해지더니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잘못한 일이 많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우리에게도 상처를 줬어. 하지만 서준이는 꼭 기억해야 해. 사람은 반드시 본분을 지켜야 하고 탐욕을 부려서는 안 돼. 더더욱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될 거야. 서준이는 알아듣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알았어. 저는 앞으로 꼭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엄마를 잘 모실 거야. 저는 서준이를 안았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눈물 속에는 뿌듯함, 감동, 그리고 과거에 대한 완전한 작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와 서준이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해졌고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가끔 준호 씨와 박미영 형수님을 떠올리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모두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었고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이 모두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악에는 결국 보응이 따르는 법,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말에서는 서준이를 데리고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산 아래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자 서준이는 신나서 크게 외쳤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예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지. 앞으로 우리 매년 등산 올까? 좋아. 서준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풍이 제 뺨을 스치며 은은한 꽃향기를 쉬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이미 완전히 걷혔고 저와 서준이의 새로운 삶이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강하고 용감하게 서준이를 잘 돌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상처들은 이미 제가 성장하는 힘이 되어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했습니다. 서산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고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의 길처럼 비록 길고 멀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